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좌는 정신장애에 대한 스펙트럼적 이해입니다. 자, 스펙트럼적 이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양의학에서는 의학이나 또 심지어 정신의학에서도 질병에 대해서 범주적 접근을 합니다. 즉, 기분장애, 불안장애, PTSD, 조현병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범주적으로 접근하면서 그 범주에 맞게 항우울제, 항불안제, 신경안정제, 항정신병 약을 처방을 합니다. 한의학에서의 임상 장면에서 여러분은 아마 범주적 접근도 물론 하겠지만 조금 다른 접근을 할 겁니다. 즉, 1강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환자의 고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축을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육체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는 경과적 관찰과 연관이 됩니다. 즉, 자극에서부터 결과물까지의 스펙트럼적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가 정신장애에 대한 스펙트럼적 관점인데, 이 관점은 한의학적 관점과도 매우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한의학에서 보는 관점 세 가지의 관점을 한번 조용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질병, 건강 사이에 질병 이전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의 이분법적인 질병과 건강 사이에 미병이라는 영역을 두고 있습니다. 미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환자의 고통으로부터 접근을 하는 겁니다. 기능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일상에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있지만 질병으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에 환자 의사가 모두 힘들게 됩니다. 즉, 치료의 대상을 찾지 못해서 나타나는 양상이죠. 근데 사실 이 양상은 서양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주관적인 미병은 증상은 있지만 검사 수치가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저린 것, 냉증, 어지러움, 권태감, 통증, 무력감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서양의학에서는 검사 결과는 문제가 있지만 증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미병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무증후 뇌증, 미파열 뇌동맥류, 지방간, 간염 보균자,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기 어려운 병에 속하는 거죠. 바로 질병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는 것이 질병과 건강에 대한 첫 번째 관점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극, 반응, 증상, 질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자, 인간은 자신이 건강한 리듬을 가지고 살아옵니다. 하지만 어떤 자극이 오게 되면 그 리듬이 깨지게 되죠. 자극에 대해서 반응은 인간의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극에 대한 고통이, 자극이 사라지면 반응도 사라집니다. 즉, 단순 반응만 존재하게 되는 경우죠. 자, 그렇지만 반응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증상이 됩니다. 즉, 반응이 반복되면서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고, 심지어 자극이 사소한 자극에도 반응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증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후가 지속된다면 질병이 되겠죠. 즉, 증상이 굳어지고 증후가 지속됨으로써
질병이 되는데 이때는 자극이 없어도 증상과 증만 남게 됩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자신의 리듬이 회복되는 경우죠. 자극을 없애거나 조절하는 것이 질병의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질병이 될 때는 자극이 없어도 증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극, 반응, 증상, 질병이라는 그 루트를 차단해야 됩니다. 한의학은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차단할까요? 그것이 질병을 보는 두 번째 중요한 관점입니다. 세 번째 관점입니다. 질병을 시간축으로 봐야 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에 병부터 급성질환, 만성질환, 그 다음에 심각한 질환, 허스피스,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변화를 가져오게 되겠죠. 앞서 첫 번째 단계가 미병이었고, 급성병이고, 만성병이고, 심한 병이고, 허스피스가 계속 순차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건강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이것에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은 이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 강점이 있는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병과 만성질환 그리고 허스피스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런 시간축 속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역시 중요한 질병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위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건강과 질병을 비교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병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고통이나 취약성 혹은 소증에 기반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의 모델은 한의학의 고전인 상한론의 설명을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외부 자극에 대한 인체의 변화를 시간적 접근을 통해서 하는 거로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바로 상한론으로서의 이해와 같은 접근 방식입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접근 방식은 스펙트럼적 이해 방식을 통해서 범주적 접근이 아닌 시간축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한 것, 기질, 체질에 대한 접근, 성격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물론 한의학에서도 범주적 접근과 기전적 접근을 합니다. 한의학의 병리에 기반한 접근이죠. 부조화와 불균형, 그리고 특징적인 양상으로서의 변증이나 그걸 통해서 화나 허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병리적인 산물로서의 담과 어혈에 대한 문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 정신의학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이론을 과학적인, 의학적인 이론과 연관돼서 조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스트레스와 자율신경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자율신경계는 인체의 매우 넓은 영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증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똑같은 스트레스에도 여러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또 하나의 관점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고 그 다름은 사람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급성적 상황과 만성적 상황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편차에 따라서 연관이 되겠죠. 그렇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자율신경계에서 시작돼서 내분비계, 면역계에 영향을 주어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과학적 이해는 정신신경 면역학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율신경계가 처음 작동해서 면역계를 조정하고 면역계의 영향을 받아서 심장, 혈관, 장, 림프계가 모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취약성이 동반되면서 감염이나 염증 반응도 연관이 됩니다.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신경염증 반응이 이것과 연관됐습니다. 즉, 신경염증 반응에 의한 정신장애, 우울증, 조현병, PTSD, 만성피로증후군이 이와 연관됩니다. 자, 이런 이해는 한의학에서 보는 그런 접근 방식과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범주적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신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은 초진단적 접근입니다. 즉, 정신적인 문제를 접근할 때는 특징적인 질병이나 문제의 틀을 벗어나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불안, 우울, 분노, 수면장애, 두통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각각의 특징적인 고통이나 증상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모두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울증, 불안장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제시를 하는 게 바로 초진단적 진단 시도입니다. 이 초진단적 접근의 시도는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적 정신장애적 접근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의 가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신장애에 대한 통합적 접근입니다. 자, 우리는 일상을 아주 편안하게, 규칙적으로, 리드미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자극이 주어지게 되죠.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은 매우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3초 만에 판단을 하고 우리는 3초가 지나게 되면 분노라는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 그 분노의 감정이 15초가 되는 시점에서 모든 인체의 호르몬과 신경계는 최고조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율신경계가 최고조로 달하게 될 때가 우리는 분노 반응이라고 하고, 이 분노 반응이 해결이 안 돼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사이에 스트레스 관련된 병들이 여러 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면 아래 그림처럼 마이너스로 쭉 내려감으로써 해결이 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인간한테 주어지는 두 번째 상황은 불안의 반응입니다. 이 불안의 반응은 갈등과 연관이 돼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한참 혼란스러워지는 시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시기조차도 지나서 소위 말하는 탈진 상태가 되게 되면 인간은 무기력한 상태, 즉 우울의 양상을 띠게 되고, 이때는 교감신경보다 부교감신경이 되려 더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치료의 목표는 뭘까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상적 건강 상태는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는 환자분한테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줌으로써 당신이 질병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치유력을 통해서 당신을 치료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침을 맞고 있는 현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환자가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침을 놓고 있습니다. 환자가 어떨까요? 그때가 가장 이완된 상태이고 마치 에너지가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되고 있는 상태를 환자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몸은 충분히 이완되고 정신은 맑아진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한의학에서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추구의 상태입니다. 즉, 가장 이상적인 상태, 즉 정신적인, 신체적인 이상 상태, 정신적인 이상 상태, 그리고 이것들이 조화로운 상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노력이고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상태를 만듦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만들고 질병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신체적인 최적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건강한 사람은 아랫배가 따뜻하고 가슴 위쪽이 시원함으로써 자연현상에 따라 따뜻한 기운이 올라가고 찬 기운이 내려감으로써 균형과 조화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불건강한 상태는 따뜻한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찬 기운이 밑에 있음으로써 따뜻한 기운은 더 위로 올라가고 밑에 기운은 더 차져서 불균형과 분리현상이 바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율훈련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율훈련법이란 뭐냐? 가장 편하고 이완된 상태, 앞서 얘기한 대로 침을 맞고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를 만들면 상반신의 단중과 인당, 머리 쪽에 침을 놔주고 하복부 쪽에 뜸을 놔줌으로써 손은 따뜻하고 무겁고 심장은 편하게 뛰고 호흡은 편하고 아랫배가 따뜻하고 이마가 시원한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최적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한의학 고전에서 설명한 대로 마음을 비우게 되면 자연과 순리에 따르게 됩니다. 신체를 단련하고 정신을 모으고 기를 저장함으로써 에너지를 축적하고 또 그와 반면에 몸의 얽매임에서부터 벗어남으로써 기를 강화하고 기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정신을 강화하고 정신조차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서 비움을 실천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비움 속에서 자연의 순리가 몸에 채워짐으로써 정신적인 최적의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의학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서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충만감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정신과 육체가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합니다. 치료에 있어서도 이 둘의 균형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단전을 활용하는 것, 기술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한의 정신의학에서의 관점도 이와 연관성이 많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의 조화, 이것이 한의학 정신건강에서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결국 한의학 정신건강에서 제시하는 우리의 목표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이상적인 목표를 실천시킬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강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